북한의 무인기 5대가 5년 만에 우리 영공을 침범해서 서울 인근 상공까지 접근했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 대응에 나섰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경공격기 한 대가 강원 횡성군 학교 근처에 추락했고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선 오후 한때 비행기가 뜨지 못했습니다. 한국 내 중국 비밀 경찰서로 지목된 중식당의 대표가 국내 여행사도 소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여행사가 쓰던 사무실은 중식당의 분점으로 쓰이기도 했는데 비밀 경찰서 논란이 불거진 직후 중식당과 여행사 모두 폐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뇌를 먹는 아메바로 알려진 파울러자유 아메바 감염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넉 달 동안 태국에 머물렀던 50대 남성에게선데 귀국한 뒤 두통과 열이 나서 입원했고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5대가 오늘 오전 우리 영공을 넘어왔습니다. 무인기는 경기도 김포와 강화도 일대에서 비행했고 이 중 한 대는 서울 상공까지 들어왔습니다. 교동도 인근의 무인기에 대해서는 100여 발을 쏘기도 하고 격추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대응에 나선 우리 경공격기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침범한 건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입니다. 먼저 이근평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국방부 취재기자를 연결해 우리의 대응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5대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 우리 측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건 오전 10시 25분경. 이때부터 6시간가량 우리 영공을 돌아다녔습니다. 주로 경기도 김포와 강화도 일대에서 궤적을 바꿔가며 비행했습니다. 이 중 한 대는 서울 북쪽 상공으로도 진입했다가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4대는 강화도 서쪽에서 움직이다 항적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군은 무인기가 넘어오는 걸 초기 단계부터 파악하고 경고 사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격추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군 당국은 수도권 도심 상공이라서 격추 시도를 하다 민간인 피해 상황이 발생할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무인기가 몇 대인지 항로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데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강화도 서쪽에서 포착된 4대는 항적이 사라졌지만 추락한 건지 북으로 돌아간 건지 군 당국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무인기 도발을 한 건 2017년 6월 이후 5년 만입니다. 당시 성주 사드 기지를 촬영하고 북한으로 돌아가던 무인기가 강원도에 추락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JTBC 이근평입니다. 그러면 곧바로 국방부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과 기자, 우리 군은 그러니까 4대는 강화도 쪽에 있었고 한 대는 서울 상공에 들어왔는데 이 서울 상공에 들어온 무인기에 대해서는 격추 시도를 아예 못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냥 지켜본 건가요? 일단 우리 군은 수도권 상공에서 상황이 벌어진 만큼 민간인 피해 등을 우려해 격추 시도 같은 적극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는 이륙 금지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격추 시도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 민간인이 없는 교동도 주변에서는 공격력 헬기가 출격해 무인기를 향해 기관총 100여 발을 쐈습니다. 하지만 격추에는 실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군이 격추한 건 한 대도 없는 셈이긴 한데 서울 북부까지 북한의 무인기가 침투했다면 우리 영공 방어에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일단 우리 군은 레이더를 통해 무인기가 접근하는 초기부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매뉴얼에 따라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무인기가 우리 최전방을 지나 서울 북부 지역까지 내려올 동안 사실상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간 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작전상 이 이유 때문에 설명이 제한된다며 구체적인 대답은 피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우리 군이 부실한 대응을 하는 동안 이 북한 무인기는 6시간 넘게 우리 영공을 비행한 셈입니다. 다만 우리 군은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군사분계선 넘어 북한 지역으로 우리 군의 이 유무인기를 보내 작전을 실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만약 무인기가 아닌 폭격용 전투기였다라면 어땠을지, 만약 이 무인기도 폭격을 시도했다면 어땠을지 상당히 좀 오싹한 얘기일 수 있겠고요. 앞서 오전에는 원주에서 공구 전투기 한 대가 이륙 직후에 추락했는데 혹시 이 무인기에 대응하려다가 발생한 사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무인기 대응을 위해 경공격기인 KA-1 한 대를 출격시켰지만 이륙 직후 추락했습니다. 이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기체 결함으로 추정이 됩니다. 군은 사고 이후에도 이 무인기 대응을 위해 공격기와 헬기를 추가 출격시켰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대응에는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박영을 사실상 전면 해제한 중국에서 며칠째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습니다. 이미 2억 5천만 명이 감염됐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중국 인구가 14억 명이니까 약 6명 중 1명이 감염됐다는 겁니다. 중국 당국은 어제부터 확진자의 공식 통계 발표도 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발표하지 않는다고 확진자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니죠. 먼저 쏟아지는 확진자로 사실상 의료 공백 상태인 중국 현실을 박성훈 특파원이 짚어봤습니다. 중국 최대 병원 중 한 곳인 베이징 종합병원입니다. 코로나 환자들이 몰리며 차량들이 수백 미터 줄을 섰습니다. 병원 입구에선 앰뷸런스가 환자들을 계속해서 실어내립니다. 병원 안은 전실을 방불케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병원 응급실에서는 상태가 위중한 환자들로 넘쳐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입구부터 환자들의 침상으로 막혔습니다. 산소통을 연결한 중환자들이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습니다. 병실이 없어 복도에 있던 환자가 위급해지자 의료진이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합니다. 중국 전역이 마찬가지입니다. 동남부 저장성의 한 병원. 병원 벽면에 사람들이 붙어 링거를 막고 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지 못한 환자들은 주차장에서도 치료를 받습니다. 화장시설이 부족해 시신을 보관하는 컨테이너까지 등장했습니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확진자는 하루 3,600만 명씩 늘고 있고 이미 2억 5천만 명이 감염됐습니다. 현재는 4억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5일부터 감염자와 사망자 수를 더 이상 공식 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이렇게 중국 내 의료 공백이 커지자 그 여파가 근처 다른 나라로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일본이나 홍콩 등지에서 감기약을 사재기에 중국으로 보내면서 일본과 홍콩에서 감기약 품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계속해서 김지아 기자입니다. 일본 도쿄의 한 약국입니다. 감기약 진열대가 군데군데 비어 있습니다. 아직 다 팔리지 않은 약에는 한 사람당 2개씩만 살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갑자기 약품이 부족해진 건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부터입니다. 중국인들이 곳곳에서 비상약을 사재기하면서 도쿄 시내까지 여파를 미친 겁니다. 一部の風邪薬と一部の解熱剤というのがすごい品薄になってますね、今ね。こちら多分池袋に住んでる中国人の方だと思うんですけど、それを大量に買って本国に送ってるって感じだと思います。 홍콩과 태국 등 중국과 인접한 곳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而且听说在外面现在市场上已经买不到各种感冒药了，跟感冒发烧这些药都买不到了，所以说我们现在的想法就是赶快在这边买一点先寄回去。 중국인들의 사재기로 피해를 보는 건 현지인들입니다. ก็สมมติว่าถ้าสมมติเรามีประมาณสัก20กล่องเนี่ยเขาก็จะถามว่าเรามีเท่าไหร่อะไรยังไงถ้าเรามี20กล่องเขาก็จะรับทั้งหมดแต่ส่วนใหญ่เราก็ไม่ได้ขายให้ทั้งหมดอะค่ะเราก็จะแบบแบ่ง 중국이 별다른 대책 없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한꺼번에 풀면서 주변국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죠.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윤영탁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네. 먼저 중국의 코로나 상황부터 정확히 짚어보는 게 순서일 텐데 혹 정확한 숫자가 있습니까? 그게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먼저 이 숫자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 11명, 2명, 100만 명인데요. 먼저 이 11명은
지난 19일 중국 방역 당국이 밝힌 한 달간 사망자 숫자입니다. 밑에 2명은 같은 날 발생한 하루 추가 사망자 숫자고요. 방역 당국이 밝힌 게 이렇단 말인 거죠? 공식 숫자입니다. 예. 이 100만 명은 중국 31개의 지방정부 중에 저장성에서 밝힌 하루 추가 확진자 규모입니다. 예. 차이가 너무나 큰데 뭐가 맞는 건지 중국 정부는 이제 공식적인 통계도 밝히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더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정확한 숫자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일단 이것부터 짚어보죠. 중국이 봉쇄 정책을 폐기한 뒤에 확진자가 급격히 늘었잖아요. 우리도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가 있어서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지. 예. 일단 이 확진자 규모만큼이나 이 변이 바이러스도 문제입니다. 특히 중국은 보시는 것처럼 14억 명이라는 인구가 있고요. 또 고령층, 80대 이상 고령층의 접종률이 매우 낮습니다. 또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주로 맞아왔기 때문에 예. 이 변이 바이러스 발생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하이변이나 아니면 아예 처음 경험해보지 못한 변이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내 마스크 해제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예.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나라와 교역도 많고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중국의 확진자가 대폭 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중국발 바이러스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모두 막자, 입국을 금지하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초기에는 예. 중국이나 영국, 또 인도, 또 아프리카 11개국 등 일부 나라나 일부 지역에 대해서 입국 금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나라 간 이동이 매우 활발한 지금 이런 식의 조치가 과학 방역이라고 보기는 힘들 겁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에 대해서 다시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 세계가 돌고 돌기 때문에 다른 데서 오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이 늘어난다기보다도 사실은 폭증하는 확진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지금은 중국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서 체온이 37.3도를 넘으면 이게 타깃 검역이라고 하는데요. 예. 동승자까지 PCR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기준보다 0.2도밖에 낮은 게 아니라서 예.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 당국자들과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이 내용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정 숫자는 PCR 검사를 다시 재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감시를 하면서 몰랐던 변이라든지 또 추세라든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일단 입국 금지 조치 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해보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역시 중국 측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탁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공안 당국이 우리나라 안에 비밀 경찰서를 만들었고 이 비밀 경찰서에서 국내에 있는 중국인들을 감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죠. 이 비밀 경찰서로 한강변에 한 중국 음식점이 지목됐는데 그 음식점의 또 다른 사무실이 여의도, 그러니까 바로 국회 앞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중국 음식점 대표는 여행사도 함께 운영했는데 JTBC 취재 결과 최근 비밀 경찰서가 논란이 되자 바로 문을 닫았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이달 4일 스페인 한 인권단체는 한국에 중국이 설치한 비밀경찰서가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장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의 한 중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중식당 회장은 왕모 씨, 대표는 배모 씨입니다. 거주지가 같은 두 사람은 지난 2007년부터 여행사도 운영했습니다. 직원 수 10명의 사업 목적은 여행업, 음식점업과 함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민원 행정 업무 대행 서비스업이라 적혀 있습니다. 여행사 본점 주소지를 찾아가 보니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런데 등기상 해산 날짜는 이달 5일, 인권단체의 폭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구직 사이트엔 여전히 중국 VIP 고객 의료관광과 정부 산업투자를 상담하고 회의 전람회도 개최했다고 돼 있지만 정작 사이트 주소를 누르자 유해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여행사의 과거 사무실은 국회의사당과 불과 500m 거리. 해당 사무실은 현재 비밀경찰서로 지목된 중식당의 지점입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지난 23일과 오늘 두 차례 성명을 내고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외교당국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중국 대사관은 국내에 있는 비밀 경찰서에 대해 부인합니다. 중국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는 해외 비밀 경찰서에 대해서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JTBC가 중국의 비밀경찰서를 처음 폭로한 단체를 인터뷰했는데 이 단체가 가지고 있는 영상에는 실제 중국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걸로 추정되는 비밀경찰서가 그대로 나옵니다. 정재현 기자입니다. 중국 공안들이 화상으로 범죄 용의자를 신문하는 모습입니다. 이 용의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숨어 있다 붙잡혔는데 영상에도 마드리드 해외 동포 서비스 센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2020년 1월 중국 저장성 검찰청이 스페인 칭텐협회 등의 도움으로 범죄자를 검거했다며 인터넷에 직접 올린 겁니다. 중국이 비밀경찰을 운영한다는 의혹을 처음 폭로한 인권단체 측은 JTBC와 인터뷰에서 이 영상이 중국이 현지 정부 몰래 비밀경찰 조직을 운영하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스페인에선 민간협회처럼 꾸민 비밀경찰 조직을 현지 정부 몰래 운영했다는 겁니다. There is even video evidence, and again, it would be interesting if the foreign ministry, the Chinese foreign ministry, would respond to that. So we actually have pretty convincing evidence, again, from the authorities themselves that they have been running these kind of operations. 폭로단체 대표는 이 영상에 나오는 용의자는 마드리드 현지 중국 조직원들로부터 귀환을 설득당했다고 했습니다. You cannot set up such services without the express consent of the host government, so it's a severe violation of territorial sovereignty. 논란이 불거지자 주한 중국 대사관은 중국은 한국 내정에 간섭한 적이 없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JTBC 정지윤입니다. 성남FC 사건 관련해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히 임하겠다며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에 통보받은 28일에는 일정상 나가기 어렵다면서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을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 JTBC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새롭게 취재한 내용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두산 임원을 직접 만나서 용도 변경 등의 현안을 들은 단서를 검찰이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표 측은 민원에 대한 통상적인 대응이란 입장이지만 검찰은 시점과 당시 상황에 주목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한 날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2013년 10월 성남시장이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두산으로부터 정자동 부지의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의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50억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성남FC 인수 발표 2달 전 이 대표가 두산 임원을 직접 만나 용도 변경 등 현안을 들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과 두산 임원까지 3사람이 아침 식사 모임을 한 단서를 잡은 겁니다. 특히 검찰은 모임에서 이 대표가 용도 변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두산 내부 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고서엔 정진상 실장과 상의하라고 했다는 내용도 담긴 걸로 취재됐습니다. 실제 모임 열흘 뒤쯤에 두산 관계자와 정 실장이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는 성남시가 짓다가 멈춘 건물을 철거하라며 두산에 이행 강제금을 물리던 때입니다. 정신상의를 만나고서부터 이제 풀리는 거니까. 정신상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냥 후원금 얘기한다는 걸.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도 정 실장을 실질적인 구단주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 측은 용도 변경은 담당 공무원의 검토 등을 거쳐 이루어졌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현안을 듣고 이후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JTBC에 모임을 부인하지는 않으면서도 대가성 거래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며 민원에 대한 정치인의 통상적인 대응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성남FC 후원금은 용도 변경과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한편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당장 이번 주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에도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 전체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10명 가운데 7명가량은 반대 입장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방탄국회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검찰에 맞설 수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고석승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3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12월 15일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찬반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당직을 맡은 의원들이 일일이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입장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조사 결과 대다수가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일부 무응답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7대3 정도 비율로 부결 입장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이번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검찰의 야당 관련 수사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JTBC에 이 대표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이번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검찰의 야당 탄압에 동력을 제공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표결에서 체포동의안이 실제로 부결될 경우 방탄국회 논란이 커지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당내 우려도 나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내년에 바뀌는 세금 제도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내년 예산안과 함께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하며 확정됐는데 집이 여러 채인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이 몰렸다는 겁니다. 비싼 집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확 줄었기 때문인데요. 집이 없거나 집이 한 채인 서민들 사이에서는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년 초에는 또다시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팔 때 내는 양도세도 깎아준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다주택자의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게 된 건지 황예린 기자가 계산해봤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달라진 종합부동산세의 혜택을 가장 많이 입게 된 이는 누굴까요? 바로 서울을 비롯한 규제 지역에서 집을 2채 갖고 있는 이들입니다. 벌써부터 똘똘한 2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거란 말까지 나오는데요. 종부세 공제 기준이 9억 원으로 완화된 데다 세율도 낮아지면서 사실상 집 한 채인 사람과 똑같은 세금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서울 마포구에 14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 강남구에 2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가 있다면 종부세를 올해엔 4,500만 원가량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엔 올해의 4분의 1 수준인 1,200만 원 정도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율도 내년 초에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살 때 지금은 집값의 8%를 세금으로 내야 했는데 이를 한 채 살 때와 마찬가지인 최대 3%로 내린다는 겁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시세 24억 원짜리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이 아파트를 또 산다면 2억 원이 넘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발표대로 바뀌면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인 7,9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는 이미 세금 중과를 내후년으로 미뤘는데요. 여기에 더해 여러 채의 집을 짧게 갖고 있다 팔 때 더 매기던 세금도 확 줄여주거나 없애기로 했습니다. 아까 예로 든 시세 24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면요. 요즘 집값이 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년 전보다 5억 원가량 비싼데요. 지난해에 샀던 이 아파트를 시세대로 판다면 지금은 양도세를 2억 6천만 원가량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방침대로 된다면 세부담이 1억 원 넘게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에선 투기 목적으로 샀다가 금방 파는 단타 매매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시한을 22일이나 넘겨서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게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갈등이 한창일 때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보좌진들이 단체로 해외 출장을 떠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어디에서 뭘 했는지 확인해 보니 예산 관련 업무라며 떠난 곳이 관광지로 유명한 태국이었고 일정도 공기업 현지 지사 등을 방문한 게 전부였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국회 예결위 소속 민주당 보좌진 12명은 지난 18일 태국으로 떠났습니다. 3박 5일 일정으로 예산안 갈등이 최고조였던 때입니다. 이들은 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원 등 3개 기관 현지지사를 방문했습니다. 여야 합의문이 발표된 22일엔 국민의힘 예결위 소속 의원들의 보좌진 2명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하는데 무역보험공사 등 총 4개 기관 해외 지사를 찾는 일정입니다. 협상이 언제 타결될지 모르는 시점이었고 태국 등은 관광지로 유명한 곳인데다 방문 기관이 모두 한국 공기업의 현지 지사라 외유성 출장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떻게 일정을 수행하셨는지는 아직 저희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한 국회 관계자는 관례적으로 예결위 소속 보좌진에게 보내주는 일종의 포상 성격의 연수라며 사실상 관광성 해외 출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태국 출장에 참여한 한 보좌진은 예결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했다며 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사원 방문 등 문화 탐방 일정도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하혜비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3월 8일로 전당대회 일자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100% 당원 투표만으로 뽑기로 하면서 일부 강경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이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이 강경 보수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강경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이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정투표 등 음모론을 주장하거나 정치인을 상대로 과격한 발언을 늘어놓던 인물들입니다. 시민활동가들이 이번 당 지도부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냐. 제가 꼭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당원 가입.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회장 출신이자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강성 발언을 쏟아내던 강신업 변호사는 당대표에 도전합니다. 100% 당원 투표로만 경선을 치르기로 한 만큼 강성 당원들이 대거 참여할 경우 이들이 당 지도부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들의 출마만으로도 중도층에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결국 차기 총선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는 3월 8일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예, 오늘 여의도와 서초동에서 정치부 신혜원 기자와 함께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강경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강경 보수인가요? 네, 먼저 이 당대표의 공식 도전장을 낸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한파가 절정이었던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에 나섰는데요. 어떤 발언했는지 들어보시죠. 문재인은 나라를 두 동강 내고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으려 했던 자입니다. 사실 문재인도 빨리 깜빡 가야 되는데 문재인을 감옥으로! 예, 일단 강경한 건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네. 강신업 변호사가 유명했던 건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회장이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건희사랑의 회장이었죠. 이 대통령 동선과 비공개 사진 노출로 구설이 있었고 예. 또 강 변호사가 이준석 전 대표를 공개 저격하면서 이 정치적 메시지를 내서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김건희 여사가 전혀 교류가 없다 선을 긋기까지 했었는데 강 변호사는 최근까지도 김 여사 언급 이어갔습니다. 여사님의 자태를 보십시오. 정말 여신강림이다. 그야말로 여신강림, 그리스 여신이 나타났다. 전 영부인의 팬클럽 회장이 집권 야당의 대표를 한다. 네. 이례적인, 만약 된다면 이례적인 일일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뭐 미셸 오바마도 그렇고 영부인 팬덤이 없는 건 아닌데 이제 여당 대표를 팬클럽 회장이 하는 건 제가 알아보기로는 현재까지 OECD 국가 중에서는 없었습니다.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 현재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고요. 가세연의 김세희 대표는 최고위원에 출마한다고요? 네, 이미 지난달에 출마 의사 밝혔고요. 뭐 지금은 갈라섰지만 과거에 강영석 변호사와 함께 활동했었습니다. 지난 총선 부정선거 의혹 제기했고 또 올해는 이준석 전 대표 성배 의혹도 제기해서 세게 맞붙었습니다. 빠른 정당 사람들이 더 이상 국민의힘을 장악하는 일은 없어져야 됩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조속히 조원진 대표와 함께 우리공화당과 국민의힘이 합당을 해서 정말 올바른 사람들, 정말 제대로 된 우파 정당이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논란이 있었죠. 전광훈 목사랑 가까운 유튜버도 출마하겠다고 했다고요? 네, 유튜버 신의 한수의 신혜식 대표, 네, 지금 보시는 인사인데요. 예. 뒤에 정광훈 씨가 이제 있죠. 이 집회에서 함께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말이죠. 대통령 윤석열, 당대표 정광훈 목사 하고 싶은데 1000만 당원 가입, 1000만 서명운동 이거 벌어져야 됩니다. 강력하게 가야 됩니다. 네, 제가 직접 신 대표와 통화를 좀 예. 해봤습니다. 직접 해봤습니까? 네, 우리 진영 그러니까 이 전광훈 씨와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 당원 모임들에서 힘을 실어주겠다고 한다면서 출마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예, 당심 100%로 선출한다니까 당원만 많이 모으면 되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출마 의사를 이렇게 강경 보수 유튜버도 밝히고 있군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일반 여론조사가 반영이 됐는데 이번엔 당원 민심, 당원 투표 100%로 바뀌었죠. 예. 그런데 자칫 강경 성향의 인사가 지도부에 대거 참여를 하게 되면 이 다음 총선에서 과연 유리하겠느냐 이런 지적이 당내에서 나옵니다.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이 강경한 소수가 커지면, 그러니까 과대 표집이 되면 중도층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또 이 정당한 민주주의에 부합하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혜원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오늘은 뉴스룸이 끝난 뒤에 유튜브로 하는 뉴스룸 D가 이어지는데요. 방금 뉴스에서 다뤘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그리고 민주당의 체포 동의안 얘기 등에 대해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또 최규진 기자와 함께 더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관련된 의견들을 보내주시면 이어지는 뉴스룸 D에서 소개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뇌를 먹는 아메바로 알려진 파울러 자유아메바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태국에서 넉 달을 지내다 들어온 50대 남성이었는데요. 사람 사이의 감염은 되지 않지만 치사율은 97%로 매우 높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태국에서 넉 달간 지냈던 50대 남성이 지난 10일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는 등 뇌수막염 증상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으로 급하게 옮겨졌지만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남성이 이른바 뇌먹는 아메바로 불리는 파울러 자유아메바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선 첫 사례입니다. 파울러 자유아메바는 호수와 강, 온천 등 민물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수영 등을 하다가 물이 코로 들어가면 아메바가 후각신경을 따라 뇌까지 가서 뇌수막염을 유발합니다. 코로나 같으면 지금 고령자나 그런 사람이 더 치명률이 높은데 파울러 자유아메바는 면역과 상관없이 감염을 시킬 수 있다. 감염이 되면 아주 치명적인 거죠. 미국에서는 1962년부터 약 40년 동안 154명이 감염됐습니다. 감염이 흔하지 않고 사람 사이에 옮지도 않지만 154명 중 4명만 살았습니다. 치명률은 97%로 상당히 높은 겁니다. 특히 진행도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법도 아직 없습니다. 수영뿐 아니라 코를 세척할 때 오염된 물을 써도 걸릴 수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사태를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실제 소아청소년 환자를 받지 못하고 또 받더라도 대폭 줄이는 병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아청소년과뿐만이 아닙니다. 불과 10년 뒤면 다른 대부분의 과에서 의사가 부족해질 거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부족하면 그 피해는 결국 환자들의 몫이 됩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입니다. 소아 응급 환자는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만 가능하다고 써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는 아파도 진료를 볼 수 없습니다. 전공의가 지금 내년에는 12명 중에 3명만 남으니까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이대 목동병원은 아예 소아청소년 환자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제대 상계 백병원도 평소에 40% 수준으로만 소아청소년 응급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가천대 길병원이 입원을 중단한 이후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사태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불과 10년 뒤입니다. 의사 1인당 업무량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2035년엔 다른 대부분의 과를 포함해 약 2만 7천 명의 의사가 부족해집니다. 의료 수요는 더 많아질 텐데 의사 숫자가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의료 수가 조정 등 대책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달리 공급을 증가시킬 요인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공급을 늘리려면 이제 의대 정원을 조금 탄력적으로 바꿔야 되겠죠.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돼 있습니다. 2년 전 정부가 10년간 의대 정원을 총 4,000명 늘리겠다고 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여성 신체와 비슷한 인형, 리얼돌이라고 부르죠. 원래는 수입이 금지됐다가 법원이 사적인 영역이라며 수입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다만 관세청에서는 미성년자 모습이거나 또는 특정인을 닮은 인형은 수입을 막겠다고 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우원석 기자입니다. 여성 모양 인형에 형형색색의 가발과 속옷이나 수영복처럼 노출이 심한 옷을 입혀놨습니다. 이른바 리얼돌로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지금까진 수입이 제한됐습니다. 통관이 안 되다 보니 폐기가 되고 금전적으로나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관세청은 원래 리얼돌 수입을 금지했는데 법원은 잇따라 수입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적인 영역에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결국 관세청은 지난 7월엔 상반신, 하반신 같은 반신형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큰 효과 없는 규제란 지적이 나오자 이번엔 전신형 리얼돌에까지 수입기를 열어준 겁니다. 다만 앞으로도 미성년 형상을 본떠 만든 리얼돌은 수입할 수 없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성년 리얼돌인지 아닌지는 길이와 무게, 얼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대부분 유통되는 리얼돌이 160cm가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경우에서 아동 청소년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허구적이고, 연예인을 비롯한 특정인을 닮은 인형 수입도 막기로 했지만 이 역시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원을 3년에 걸쳐서 12,000명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원을 줄이는 건 2009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른 기관이나 민간과 겹치는 업무는 합치거나 안 하기로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다른 곳에 가서 일하거나 그만둬야 하는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건 대부분 하위직 노동자라는 지적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내년부터 3년에 걸쳐 정원을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근본 계획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대 노총은 곧바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가장 많은 정원을 줄여야 하는 공공기관은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입니다. 1,041명인데 노동자 대부분은 통행료 수납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6,300여 명의 정원에서 16%를 줄여야 합니다. 도로공사 서비스는 실제 감축 인력은 퇴직자 등 70명이라며 나머지 971명은 신규 노선 개통에 따른 영업소 업무 재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하위직의 구조조정이 집중됐다고 비판합니다. 상위그룹보다 하위 노동자부터 먼저 인력 감축하는 데서 상당히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쪽으로 근무를 시킨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순환 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있을지 모르겠고, 한국철도공사의 열차감시원과 우체국 시설관리단의 환경미화원, 한국전력 전기검침원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상위직 중심으로 7%의 정원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막상 정원 감축 비율은 인력 재배치까지 합쳐서 4%에 그쳤고 이마저도 하위직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구청의 안전 담당 과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전후 대처를 소홀히 해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참사 당일 밤 녹사평역까지 갔다 다시 돌아갔다는 의혹을 받는 안전 담당 과장에는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곧 용산 소방서장에 대한 영장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어제 경기도 파주시의 한 아파트 옷장에서 시신이 발견돼서 용의자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이 아파트 주인은 용의자도 신고자도 아닌 또 다른 여성이었고 현재 행방불명 상태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더 투입해서 이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윤정민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택시기사인 6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가족이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연락을 한 겁니다. 이후 남자친구가 사는 경기도 파주시의 아파트 옷장 안에 시신이 있다는 한 여성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확인 결과 실종된 택시기사였습니다. 경찰은 이 아파트에 사는 30대 남성을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이 아파트는 이 남성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명의자는 신고한 여자친구가 아닌 또 다른 여성이었는데 이 여성도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이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또 이 여성의 실종이 남성의 또 다른 범행과 관련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숨진 택시기사의 가족은 실종 신고 30분 전 아버지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고 했습니다. 용의자가 마치 피해자인 척 가족들에게 답을 했던 겁니다. 실종된 여성의 경우도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던 걸로 파악됩니다. JTBC 윤정민입니다. 인천의 한 축산농협 직원이 조합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이 피해 직원을 향해 또 다른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여성의 손을 잡더니 자신의 허리춤으로 끌어당깁니다. 여성이 뿌리치자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넣습니다. 지난 14일 인천의 한 축산농협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남성은 인천 축산농협 조합장, 여성은 직원입니다. 조합장은 앞선 회식에서 다른 직원의 손을 움켜쥐기도 했습니다. 피해 직원은 조합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일 많이 해서 격려 차원이라고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하지만 이 직원은 직장에서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를 불러서 혹시 서부가 한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직장을 그만두라는 압박도 느꼈다고 했습니다. 제가 뭐 계속 회사를 뭐 계속 다닐 건지를 뭐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계속 다니기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역 농협 조합장의 성추행 논란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이제 인사권이나 재정 운영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조합장이 가지고 있다 보니 문제가 된 조합장도 8년째 연임하며 직원 80여 명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조합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달아나던 외국인 선원 등 마약 사범 일당이 한밤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결혼 2주 여성을 운반책으로 이용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SUV에서 내린 경찰관이 달려가 검은색 차량 앞을 막아섭니다. 그런데 경찰관을 매단 채 그대로 직진합니다. 다른 차량이 앞을 가로막자 조수석에서 내린 남성은 경찰과 추격전을 벌입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몸싸움 끝에 얼마 못 가 붙잡힙니다. 목포 해경은 지난 16일 0시쯤 목포시의 한 도로에서 마약을 팔려던 베트남 국적의 선원 20살 A씨와 30대 이주 여성을 붙잡았습니다. A씨의 차량에서는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이 나왔습니다. 시가로 4천만 원어치입니다. 해경은 판매책인 A씨 등을 조사해 윗선 판매책인 20대 남녀 2명도 지난 20일 경기도 화성에서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제3국에서 배를 통해 마약을 몰래 들여와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붙잡힌 여성 2명은 결혼 2주 여성으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혼 2주 여성으로 하여금 차량하고 장소 원룸을 제공받아서 은밀하게 거래를 하는 점이 조금 특이한 점입니다. 해경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3명은 구속 상태로 1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면서 50년 가까이 꾸준히 읽히고 있죠.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쓴 조세희 작가가 어젯밤 향년 80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지옥에서 매일 천국을 생각했지만 결국 재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가족. 급격한 산업화 흐름 속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담한 문체로 풀어낸 이 소설은 반세기 가까이 꾸준히 읽히며 영화와 연극으로 다시 태어났고 소설 속 주인공 난장이는 시대의 약자를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1965년 등단한 이래 우리 시대의 그림자를 밝혀온 조세희 작가가 오랜 투병 끝에 어젯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난장이들이 계속 죽어가는 현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인간으로서 아파하셨던 분이세요. 시대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 아파하시다가 너무 빨리 편치 않으시게 된 게 아닐까? 아직까지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에 저마다의 난장이를 떠올린 독자들은 빈소를 찾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고
세상에 이제 약자와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 책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는 자신의 바람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떠난 작가. 책은 오늘 321쇄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스파이더맨처럼 벽을 타는 로봇이 나타났습니다. 거꾸로 매달려도 떨어지지 않고 벽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작업에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의 모바일 디이슈 시작합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나 위험한 곳을 로봇이 대신 투입해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곳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동남아시안컵에서 한국인 감독들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김판곤 감독은 말레이시아를 이끌고 있는데 우승 후보로 꼽히는 두 나라가 조별리그에서 맞붙는 겁니다. 라오스와의 대결에서 말레이시아는 5대0, 베트남은 6대0으로 대승을 거둬 두 나라의 팽팽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네,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이재승 기자,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창문이나 벽에 물기가 맺히는 결로 현상이 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결로 현상은 안과 밖의 온도 차이가 클 때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추울수록 더 심해지게 되는데요. 창문에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해서 줄줄 흐르기도 합니다. 이게 여러 번 닦아도 결국은 다시 물기가 맺히게 되는데요. 창틀 및 단열재에 스며들게 되면 건강을 해치는 곰팡이까지도 번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무엇보다도 공기를 잘 순환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도 요령이 필요한데요. 먼저 짧게 자주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30분 이상 길게 하면 실내 온도를 떨어뜨려서 또 다른 곳에 새로운 결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할 때는 찔끔 창문을 열어두기보다는 활짝 열어서 일시에 공기를 순환시켜야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가구와 벽 사이에는 공기가 통할 수 있게 간격을 두는 게 좋은데요. 없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창문에 뽁뽁이를 붙이거나 단열 벽지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주도 여전히 춥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만큼은 아니지만 이번 주에도 평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내진 가운데 실효 습도가 30% 안팎에 머무는 곳이 많아서 산불을 좀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좋은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오전에 맑았다가 오후부터 차츰 구름이 끼겠습니다. 또 서울 등 중부지방에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7도, 대구 영하 5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2도, 대전과 전주 4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1, 2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올 것으로 보여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모레 수요일 같은 경우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 또다시 눈이 예상이 되고요. 목요일에는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에서 눈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유튜브에서는 뉴스룸 D가 이어지죠. 앞서 리포트로 봤던 여야의 주요 이슈인 전당대회와 체포동의안 등을 주제로 장성철 소장, 최규진 기자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